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챗 GP치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P치기의 GPT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위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영화 속 종말을 직전의 모습 같은데요. 누가 이 기후에 적응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기후 위기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됐고 이제는 기후 재앙의 시대다. 네, 지금의 기후는 단순한 이상한 날씨가 아니라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신호예요.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에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빨리 적응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지옥 같은 적응이 될 수도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인류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에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 서로 늦춰야 된다. 더 이상 지구의 온도를 높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나는 뭘 하고 있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될 텐데,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쉬운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차를 두고 자전거, 우리 여기 이제 대전의 그 따릉이, 따릉이는 서울이구나. 안 썼다는 얘기네요. 아, 타슈야, 타슈. 안 썼는데 왜 그러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크게 날씨가 많이 비가 오거나 그러지 않으면 가급적 아침에 이제 공공 이용하는 자전거를 타고 회사에 한번 출근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아, 집이 가까워서. 아, 우리 쭈 PD는 지구를 위하여. 저는 옷을 덜 사고 있습니다. 그건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옷이 어. 그 환경파 이렇게 많아지잖아요. 사람들이 유행이 막 변하고 하면서 옷들을 많이 사잖아요. 버려지는 옷들도 그만큼 많아가지고 환경 파악의 주범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옷이 그래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요. GPT야. 어디서 봤는데 옷을 많이 소비하는 게 환경 파괴의 주범이라고 하더라고. 그게 맞는 얘기야? 맞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는 옷들이 지구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됩니다.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국제 항공편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청바지 딱 한 벌을 만드는데 무려 7,500리터의 물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 사람이 7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의 양과 맞먹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초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의류가 버려지거나 소각되고 있습니다. 예뻐서 샀다는 그 옷 한 벌이 사실은 지구의 숨통을 조이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옷을 만드는 것부터 사실은 환경 파괴를 해요. 왜냐면 그 면직물이잖아요. 면직물을 만들 때 공장을 지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면으로 된 옷의 대부분이 동남아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장을 지으려면 쉽게 얘기하면 정글, 뭐 숲을 다 이렇게 밀어버리고 공장을 만든 다음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동물들이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환경 파괴가 되는 거고. 뭐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했는데 방금 우리 PD 얘기를 들어보니까 옷을 조금 아껴 입는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입는다는 것도 좀 지구를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사서 오래 입는 게 좋지 않나. 그게 좋네요. 뭐 하세요, 평소에? 지구를 저는- 위해서. 네, 지구를 위해서 저는 늘 하는 게 없구만. 저는 분리수거도 예. 철저하게 하죠. 아. 예를 들면
주택이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는 철저하게 플라스틱, 그다음에 유리는 유리 이렇게 딱 나눠서 이렇게 하죠. 분리수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데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힘든 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분리수거 항목만 10가지가 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보시면은 그냥 쓰레기 봉투에 그냥 다 넣잖아요. 네, 네. 일본을 가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거든요. 일본도 물론 분리수거를 하긴 하지만 우리처럼 엄격하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페트병에 그 비닐 떼는 거 있잖아요. 언제는 다 떼고 버리라 하고 언제는 또 괜찮다고 그냥 버려도 된다고 하고 이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또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뭐 저희 처가 이제 그런 걸 좀 잘 꼼꼼히 따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다 분리수거 얼마만큼 잘했나 이렇게 통을 이렇게 열어보거든요. 저희 집에 있는 거. 뭐 그런 뭐 영향 때문인지 저는 음료 마시고 이제 빨대에 뭐 좀 묻잖아요. 그 빨대도 씻어가지고 이렇게 솔 있어요. 씻어가지고 물론 빨대는 재생이 안 되지만 그 정도는 결벽 아니에요, 결벽? 좀 그런 게 아니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처가 저녁 먹고 나면 한 번씩 좀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제를 먹는데 그러면 이제 잘 안 쓰는 컵에 그 소화제 액이 들어있는 그 병이 있어요. 그걸 물에 담거나 그 소화제에 껍질 붙은 벗기려고? 라벨을 부드럽게 벗겨가지고 그걸 버리려고 세상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떼니까 잘 안 떼져가지고 이런 걸 보고 아이들을 조금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더 실천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좀 지구를 위해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도움이 되긴 되는데 뭐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렇지만 피클모아 태산인 것처럼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개나 12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지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이제 좀 궁금하네요.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GPT야, 우리나라는 분리수거에 대한 정책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 전 세계적으로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만 이렇게 복잡한 거야? 분리수거를 보면 한국은 제도 자체는 굉장히 잘 갖춰진 나라예요. 다만 재직을 세분화하고 세척 여부까지 시민이 직접 판단해야 해서 실천 단계에서 부담은 큰 구조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방식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은 한 통에 모두 넣고 시설에서 다시 분류하는 시스템 중심 방식을 많이 쓰고 일본은 절차는 엄격하지만 기준은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공통된 결론은 환경보호가 지속되려면 시민의 성실함을 기대기보다는 시스템이 책임을 더 크게 지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점이에요. 시스템의 부담이 큰 방식은 초기 비용과 행정 부담은 크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참여가 습관이 되고 격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환경보호의 핵심은 시민이 더 성실해야 한다기보다는 시민이 혹시 실수해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GPT도 그렇게 말을 하네요. 분리수거를 기계가 해주는 것은 이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병을 다시 갖다 주면은 100원, 200원, 300원씩 돌려주는 거 있잖아요. 소주병.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병 회수율이 높지 않은가. 병은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버려진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PET병 그거를 이렇게 넣었을 때 라벨이 없으면 그대로 이제 뭐 쿠폰이나 이런 걸로 나오고 라벨이 있으면 이제 토해내는 거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편리하고 이렇게 접근성이 좋느냐가 또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후 위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협약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RE100이라고 하는데 이제 RE100. RE100은 리뉴어블 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단순한 환경운동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비즈니스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자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석연료보다는 이제 앞으로 풍력이나 수력이나 뭐 이런 재생에너지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그 탄소를 줄이자라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환경 문제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인류가 환경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시작한 게 언제쯤인 줄 아세요, 혹시? 한 10년 전? 10년보다 좀 더 됐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1952년부터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레이트 스모그라고 하는 대사건이 벌어져요. 영국은 원래 스모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이제 겨울에 많이 끼는데 1952년 그 해에는 추웠다고 그래요, 겨울에. 추워서 이제 각 가정마다 뭘 했겠습니까? 석탄을 난방을 많이 떼고, 뗐겠죠. 네. 난방을 떼고 하는 과정에서 스모그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서 호흡기 질환으로 12,000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노약자나 이제 젊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희생을 많이 당했는데 그때 제정된 게 뭐냐면 환경대기법이라는 게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환경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또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런 협약이 맺어지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쓰는 전기, 기업이 이제 주로 쓰는 전기를 바꾸자라는 건데 탄소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쓰는 만큼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챗 GPT가 2개인 줄 알았어요. 칭찬인가요? 네. 네. 환경 세금, 뭐 탄소세, 이제 탄소를 쓰는 만큼 세금을 낸다. 탄소를 많이 쓰는 개발을 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어디로 내는 거예요, 그 탄소세를?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물어봐. 국가 기구에게 내는 건가요? 일단 국가에 내는 거고 국가에서 기업별로 탄소 그 할당량이 있어요. 환경을 위한 제도로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세입니다. 탄소를 배출하면 그만큼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석탄, 석유처럼 탄소를 많이 쓰는 에너지일수록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먼저 전체 배출 총량을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기업들이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배출권은 경매로 팔리기도 하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즉, 환경을 잘 지킨 기업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효과를 내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GPT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GPT야, 방금 말한 탄소세와 같은 이런 제도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나? 네, 탄소세나 RE100 같은 제도는 멀리 있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생활에 직접 연결됩니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전기를 많이 쓰는 제품은 가격이 오르고 친환경 제품은 상대적으로 더 싸집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물과 가전제품이 시장에서 유리해지죠. 예를 들어 집 전기요금 체계가 달라져 절약하면 혜택을 받고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생깁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고르는 상품 하나에도 탄소 발자국이 표시되는 시대가 올 수 있어요. 즉, 탄소세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제도가 아니라 소비 습관과 산업 구조를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생활 속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전기차가 요새 또 많이 늘었잖아요. 렌트카 하려면은 전기차가 좀 반절 이상 차지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차를 주차하려고 하면은 자리가 없어요. 제 차가 가솔린인데. 근데 전기차 주차장은 텅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전기차 주차장이 많이 늘었구나 생각도 들고. 근데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전기를 이제 쓰면은 뭐 할인해주는 혜택? 전기세를 할인해주는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한테는 해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사실 부모님,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에 이런 전기세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몇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뭐 태양열판, 이제 에너지 그런 거 이제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전기요금을 좀 알아봤는데 태양열판은 했어요. 근데 전기요금은 그런 내용은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후위기 관련 정책이 실생활에 잘 적용이 되고 있는지 GPT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눌러주세요. GPT야, 네가 느끼기엔 어때? 이런 기후위기 관련 정책들이 실생활에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체감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정책을 보면 차량 보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충전기 관리 부실이나 주차 갈등 같은 생활 밀착형 대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 민원 분석에서도 충전 방해와 고장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죠.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면 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같은 제도 역시 신청 절차가 복잡해 대상 가구의 참여율이 10% 내외에 머물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숫자는 늘었을지 몰라도 고령층이나 바쁜 직장인들이 실제 혜택을 체감하기엔 행정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 벽이 아직 어. 높군요. 얘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좀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정책의 이름이 너무 어렵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특히 뭐 아까 GPT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령층이나 이제 바쁜 직장인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의 기후위기는 단순히 정책이나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더 큰 틀에서 지구와 우주가 스스로 겪는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조금 확대해서 조금 다른 관점, 좀 더 큰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떨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요 며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좀 열면 밤에는 그렇게 뜨거웠는데 선선한 바람이 좀 불어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언제는 좀 더워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바깥에서 진짜 힘들었는데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또 계절이 바뀌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쩌면 이 지구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새로운 어떤 계절 변화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이 여름의 완전 절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쯤에 다가오는 매직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매직이요? 매직, 마법. 뭘까요? 바로 터서 매직. 이렇게 덥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시원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번환기라고 하잖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매직하니까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 소리로도 사실은 계절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오, 소리로요? 곤충 소리? 네, 어느 순간 이제 매미 소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귀뚜라미 소리가 밤에 갑자기 울기 시작하면 아 이제 가을이 오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좀 이렇게 소리로 본다. 서정적이네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사실은 길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뭐 몇십 년밖에 안 되지만 길게 보면 이 문명의 흥망성쇠를 또 좌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거든요. 네. 그 환경은 또 이제 기후와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문명과 환경과 뭐 쉽게 얘기하면 기후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사실은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뭐 과학에서 말하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결정적인 계기도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자전축이 그래요? 네, 변화가 되면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아프리카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아까 말씀하신 기후 위기 변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지구의 자전 어떤 그런 변화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좀 더 이제 인식을 확장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우리는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겪는 변화의 주기는 지구 1년이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 변화인데 사실은 옛 성인이나 이제 위대한 서린들은 그 지구 1년보다 더 큰 주기가 있다. 주여, 일용 일양치위도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 그것이 우주의 길이다. 주역은
자연의 변화를 사계절보다 더 큰 질서로 보았다. 불교 아함경 성주괴공. 아함경에서는 우주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주는 생겨나고 머물고 무너지고 다시 비오는 것이다. Great Deer. 모든 천체가 제자리로 한 바퀴 돌아올 때 완전한 시간 주기가 완성된다. 플라톤. 부대에서 이를 큰 해라고 불렀다.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등산도에서 얘기하는 우주 일년이라고 하는 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구 온난화라든지 어떤 극한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기후 변화도 크게 보면은 이런 우주 일년의 계절이 바뀌는 변화가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류의 문명이 바뀐다면은 지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그 번환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겪는 기후 위기라는 것도 단순한 날씨의 문제가 아니고 문명의 계절이 바뀌는 신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명도 예를 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 우리 인류가 이렇게 놓은 문명이라는 걸 여름의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름의 문명의 특징이 쉽게 얘기하면 끊임없이 분열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은 부조리가 모순이 이제 쌓이게 되고 하면서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기후 위기나 기후 재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고 거꾸로 지금이 여름 문명의 극기가 아닌가, 이제 가을 문명으로 들어선 전환기가 아닌가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우주 일년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설명을 하면 지구에 1년이 있는 것처럼 우주에도 1년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주의 1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변화 중에서 이제 와닿는 게 뭐냐면 빙하기라는 거거든요. 빙하기가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사실은. 이 빙하기가 4만 년, 10만 년을 주기로 해서 이제 오는데 그 빙하기가 우주의 계절로 치면은 언제가 될까요? 뭐 추우니까 겨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겨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 간빙기 중에서 가장 온도가 높을 때가 사실은 여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간빙기에서도 온도가 높은 시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주의 여름철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지구의 일년의 개념을 설명할 때 단순히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지구를 둘러싼 태양계의 구조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사실 지구의 자전축도 그렇고. 그러면 우주의 일년도 사실 그런 좀 캘린더의 변화라든지 뭐 좀 물리적으로 해야 되나 천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우주과학, 지구과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주의 빙하기, 지구의 빙하기가 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 때문이다라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만 이제 밀랑코비치 이론이라는 게 가장 지금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밀랑코비치 이론은 쉽게 얘기하면 지구의 자전축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공정 궤도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게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 자전축이 사실은 23.5도가 기울어져 있죠. 그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타원형으로 돌게 돼요. 그러면서 타원형으로 돌게 되면서 이 이심률에 의해서 태양을 더 많이 받는 그런 때가 이제 지구의 여름이고요. 태양열을 조금 받는 그때가 이제 지구의 겨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주기가 늘 타원형이 아니고 때로는 정원으로 갔다가 다시 타원으로 돌아오는 그런 운동을 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밀랑코비치 이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주의 여름이라고 하는 이 극기에 왜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는가라고 할 때 과학자들은 단순히 지금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때문에 계속 데모긴 현상이 일어나서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우주의 큰 주기에서 변화의 그런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다. 쉽게 얘기하면 지구와 인간을 자꾸만 이제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지구의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도 이 인간이라고 하는 문명이라고 하는 그것이 같이 변화를 해나간다라는 거죠. 아주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좀 지구만의 문제를 우주적인 문제로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 GPT의 의견이 좀 궁금한 게 아까 환절기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환절기가 과학적으로 또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GPT야 과학적으로 그리고 인류의 역사적으로 이 우주의 계절 변화, 이 환절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 위기를 단순히 이상 기후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며 큰 주기로 기후가 바뀌어 왔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태계와 문명을 여러 차례 뒤흔들었죠. 이번 전환의 차이점은 인류가 스스로 만든 온실가스로 그 속도를 앞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도 기후는 늘 문명의 흥황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농경의 발전, 도시의 물락, 이주와 전쟁 등 그 배경에는 기후순환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폭염, 홍수, 가뭄은 환절기 증상 같은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생활 방식과 가치관까지 바꿔야 하는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지금 감기 걸린 것처럼 막 고열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지구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인류가 아까 GPT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우주의 환절기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걸 인류가 앞당긴 거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구는 스스로를 다시 이제 세우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자정작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잘못된 길로 지금 들어섰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리려고 하는, 그게 이제 뭐 동양학에서는 사실은 음양의 순환인데, 음의 극으로 가면 또는 양의 극으로 가면 다시 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기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절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로 지구가 완전히 다른 어떤 체질로 바뀌고 있는 거야? 네, 재미있는 비유예요. 지금 지구는 단순히 감기에 걸린 것이 아니라 몸의 체질이 바뀌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풍은 열을 식히려는 급한 해열 반응이고, 폭염은 체온이 치솟는 신호와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길어지면 결국 장기 손상으로 이어지게 기후 위기도 사회와 문명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즉, 지구는 지금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 있고, 우리가 보는 기후 재난은 그 변화의 신호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을 바꾼다는 말이 사실은 어떻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때 계속 똑바로 누워서 자질 않잖아요. 그렇죠. 깨보면은 계속 뒤척뒤척하면서 움직이는데 왜 그러는 걸까요? 왜 그런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잠버릇이 고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한 곳에만 이렇게 딱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체온이 그쪽으로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버티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 체온이 고르게 이제 몸에 순환되게 하는 건데, 그럼 이쪽 방에서 자다가 깨어났더니 저쪽 방에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몽유병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예를 들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나쁜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진이 일어나면 땅을 어떻게 보면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지진도 굉장히 좋은 영향이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번개가 칠 때에도 보면은 번개가 많이 칠 때와 적게 칠 때가 농작물의 그 수확이 차이가 있다고 해요. 어떻게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질소 성분을 많이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번개를 쳤을 때. 그래서 옛날에 이제 번개가 많이 치면은 뭐 올해 농사가 잘 되려나 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것처럼 이 스스로 어떤 지구든 모든 생명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제 바르게 서려고 하는 그런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 인류에 의해서, 인류 문명에 의해서 지구의 어떤 정화 시스템이
조금 고장이 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시 이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 또는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환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의 끝에는 새로운 질서로 또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우주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로 들어서는 과정을 증산도에서는 이제 개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대를 뭐라고 하죠? 새벽이라고 하죠. 네. 새로 열린다라고 하는 뜻의 이제 새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시간의 시공간 질서로 들어서는 것을 이제 개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개벽은 사실은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원래 4개의 개벽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생명이 화생하는 봄 개벽, 이 선천 개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만물이 성숙 완성하는 가을 개벽이 이제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개벽하면 이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모든 세상이 끝나는 거 아니냐, 뭐 예언가들이 다 끝난다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끝나는 세상이라는 것은 선천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끝에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 때문에 이제 후천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지금까지 아까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구적인 관점에서 보다가 이런 철학적이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좀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후위기와 우주의 계절 변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류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1952년이라고 네, 했잖아요. 영국에. 그 시작이 법률로서 정한 게. 그것처럼 기후 위기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인류가 자각하게 된 게 뭐냐면 지구에 대한 지구의 어떤 생태 시스템 또는 질서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자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그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인류는 조금 더 자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태까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 동양의 사실은 우주관에서는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모두 사실은 이 우주의 계절 변화의 때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알면 왜 이 세상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 하추 교역기에는 왜 개벽이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는 이치를 안다. 천지라 하는 것은 생장 염장이라는 틀을 바탕으로 해서 둥글어 간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건 대우주 천체권이 형성될 때부터 정해진 이법이다. 그래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든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고 어떤 성숙해 가고 그리고 때로는 또 다시 그 품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다. 그걸 아는 사람만이 아까 적응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뭐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적응하는 사람이 사실은 생존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짜 뭐 훌륭한 말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통 그런 스토리를 좀 보게 되잖아요. 기후가 변했어. 근데 한 사람만 살아남았어. 아니면 뭐 일부 정말 적응을 잘했던 그런 사람만 살아남았어.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화에서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 영화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런 전환기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가을 개벽을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증산도에서 말하는 우주관을 좀 배우고 좀 알아서 정말 지금이 우주의 가을 개벽기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여름은 우리가 반팔 이렇게 입고 있지만은 가을이 오면은 가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기독교 성경에도 쉽게 얘기하면 새스러운 새부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질서에 맞는 그런 선천의 인간이 있고 후천의 인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선천 인간의 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앞으로 새로운 질서에 맞는 후천 인간이 돼야지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개벽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배우자, 알자라는 겁니다. 개벽에 대해서 알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에코백 쓰고 전기차 타자 이런 게 아니고 인간 문명의 패턴 자체를 알아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숙제가 엄청나게 커진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인간과 AI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패턴을 다 습득을 해요. 패턴을 읽고. 그래서 AI가 수없이 이제 자기 학습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가 다리 한쪽이 없어요. 그러면은 사람은 바로 고양이인 걸 알아채거든요. 근데 AI는 그걸 잘 못 알아채요. 다리가 3개밖에 없네? 이 고양이 맞아? 라고 하는 그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인간은 참 어떻게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처럼 그런 패턴들을 바로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AI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인간이 만든 어떤 재앙의 가속이지만 개벽의 가속이지만 인간만이 또 그것을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AI 첨단 문명이라는 것도 사실은 반쪽에 불과하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영성이라든지 수만 년 동안 쌓여왔던 그런 지혜가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그런 원형 지능이 하나가 될 때 이 AI 지능이나 어떤 첨단 문명도 진정한 그런 살기 좋은 그런 문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막 우리는 AI를 접하는 그런 시대에 왔는데 AI의 한계를 말씀해 주시고 또 AI의 다음 시대를 얘기하다니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AI도 지금 우리가 적응해 나가고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나 진짜 인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어떤 기후 재앙의 시대에는 오히려 기후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동양 고전에서 늘 이야기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죠. 네. 인간의 이치.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우주가 새로운 계절로 넘어가는 신호, 결국 증산도가 말하는 후천 가을 개벽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기후 변화의 근본적인 원인,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문제는 속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속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방향의 문제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인류는 문명을 급격하게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죠, 사실은. 그로 인한 부작용이거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래서 이 자연을 안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모든 생명이라는 건 자연에서 나왔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자연은 어떤 정복이나 지배의 대상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자연 보호하면은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 그 반대라는 거죠. 자연은 끊임없이 인간을 보호해 왔다라는 거고 진정한 자연 보호를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상극에서 상생으로 어떤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후 위기, 기후 재앙 이렇게 인간이 잘못해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봐야 한다. 그럼 이제 약을 받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던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새로운 관점을 이제 오늘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알게 된 것 같아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우주가 새로운 신호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증산도에서 얘기하는 후천 가을 개벽이 우리가 맡고 있는 이런 기후 변화를 근본적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 기대만큼 뜨거운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기후위기라는 인류사적 거대 담론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대비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네요. 네, 밥 한 공기부터 후턴 가을 개벽까지 앞으로 갈 길이 되게 먼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새로운 얘기를 들어서 너무 신선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한 네, GPT 소감이 어땠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GPT야, 너는 오늘 어땠니? 기후 위기는 지금의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내일의 일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후 위기가 단순히 불안한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묻게 만드는 신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산도에서 말하는 우주 일련이라는 관점도 이 혼란을 끝으로만 보지 않고 변화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하나의 시야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무섭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다음 질서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남았습니다. 준비된 멘트 같은데요. 제가 참 말을 잘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뭘 느꼈냐면 그 희망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현상 속에서 감춰진 현상의 그 밑바닥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 GPT와의 토크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GPT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거대하게만 알았던 기후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해서 오늘 새로운 시각으로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GPT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푸는데 얼만큼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더 신선한 주제, 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